이거 했습니다. 지난달에 그 잠깐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교육학에서는 총에서 이렇게 교육 기초학이라고 해서 교육 철학, 교육 사회, 교육 심리학이 있고 방법에 이런 게 있고 특히 기초 심리학에 또 그리고 그게 교육학이고 심리학에서는 발달 심리학, 학습 심리학, 인지 심리학 이게 교육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4월부터는 계속 인지과학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머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보다. 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이 인지과학은 분야는 신경학자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우리가 교육학자 그리고 철학자들 그리고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인공지능 공학자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학자들이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따끈따끈하면서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부모님들 수준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지난주부터 용감하게 이것을 지난달부터 가져가서 이걸 했습니다. 조금 어려우면 안 들어도 돼요. 동생들 안 들어도 되니까 가도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난번 인지가 무엇인지, 인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것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쉬운 말로 하면 머리 좋아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기 하율이 아빠 오셨으면 참 재밌었을 텐데 하율이 아빠의 전공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면 우리 머리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뻥 터지는 에멀전스라도 창발의 경험을 통해서 갑자기 이렇게 뻥 터지면서 그 다음 인지구조가 확장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인지구조들은 전부 다 어디서 비롯되냐면 외부에서가 아닌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기조직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자기조직화 과정에 관한 이야기가 좀 더 많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실은 외부에서 우리가 뭔가 사유를 하거나 그럴 때 인지에 관해서 사유를 할 때 우리는 그 인지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언어 중추를 사용하는데도 다른 논리적인 것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청각이라는 것이든지 모든 것에 관한 뇌의 메커니즘이 그것에 같이 적용한다는 거죠. 이것을 제 말이라고 하면 뭐라 하니까 다 레퍼런스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 뇌가 어떤 구조에 의해서 뇌가 작동을 하며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에 관한 그것이 나오고 플렉서트라고 해가지고 우리 뇌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뇌가 계속 발달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아주 유아기 때 뇌가 발달한다.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쯤 되니까 청소년 때까지 제2차 뇌가 발달한다. 이런 이론이 있는데 최근에 나와 있는 많은 뇌과학자들이라든지 인지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도 여러분들은 뇌가 발달하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뇌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를 잘 하고 이 뇌들은 그러면 과거하고 다르게 실은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의 개념에서 인공생명의 개념으로 전환됐다고 하는데 이 인공생명의 개념, 인공지능의 개념, 이 개념이 특히 여기 커넥셔니즘이라 해서 연결론이라는 것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난 뒤부터 인공지능은 원래 우리가 잠수함은 돌고래나 상어의 모양을 본떠서 잠수함을 만들고 포크레인은 불도저의 모양을 본떠서 포크레인을 만들고 자동차는 뭐의 모양을 본떠서 자동차를 만들듯이 우리 컴퓨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지구조, 우리 뇌를 본떠서 컴퓨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태어나면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 그래서 P or not P 이런 식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엄마 아닌 사람, 조금 더 인지구조 확장되면
가족과 가족 아닌 사람, 가족 안에서도 엄마. 그래서 우리 뇌구조는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냐면 이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나와 있는 범주화에 관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미 일찍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받아들이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알고 있지, 이런 개념을 통해서 범주화라는 개념을 거기서 끌고 옵니다. 그 범주화의 가장 기본이 우리 편 아닌 나무 편,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 편 아닌 적분. 그게 이제 우리 컴퓨터로 보면 0101 매트릭스 영화 같은 데 보면 끊임없이 이렇게 0101 추측 0과 1의 숫자로 계속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0과 1로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되게 재밌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 메커니즘이 어떻게 만들어졌었냐면 x1, x2, x3 이래서 이것들이 and, or, if not 이런 개념으로 각각의 노드들이 연결되어서 그 노드들이 인지 표상을 이룬다는 것이 과거에 우리 갖고 있는 그 방식이었어요. 이때 방식은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CPU였죠. 그래서 컴퓨터 용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CPU라는 것이. 이때는 인공지능의 개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의 개념은 이 and, or, if then, if not 이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x1, x2, x3라는 노드와 노드끼리의 관계로 모든 것들이 마칭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때는 중앙 처리 장치인 CPU가 없어지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도널드 헤비만에서 헤비의 규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학습은 뉴런들 사이의 상호 연결 정도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결론이나 커넥션이즘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쭉쭉쭉해서 지난주에 강의를 했습니다. 올해 이제 오늘은 이번 달에는 2024년 5월 부모 교육은 그 이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페이퍼를 백두산이 와가지고 페이퍼를 봤더니 페이퍼를 제가 그냥 부모님한테 공짜로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주에도 공짜로 드렸고 드리려고 했는데 백두산이 딱 오더니 우리가 팔면 안 돼요? 그렇게 하길래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두산이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역시 한약계의 희망이다 우리 백두산. 네, 정말 최고입니다 우리 백두산. 백두산이 지금 팔고 있는 중에 30불 정도 오늘 한다는데 아니 막 추가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저는 그냥 뭐 하겠다 그러면 하라고 합니다. 지금 바자회도 지금 누가 하겠다는 말을 안 했어요. 백두산이 하겠다 그러면 너희들 해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아무도 말 안 하네요. 자, 2023년 영재들의 2023년에는 영재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은 이 뇌발달이라든지 뇌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최근에 이 이론을 가지고 자폐라든지 그리고 또 치료가 지금 많이 되고 있고요. 과거가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인지 발달 같은 경우도 계속 끊임없이 인지가 좋아지고 있는 거죠. 나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 인지는 계속 발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우리가 강의는 시중인간 2가 있었습니다. 작년 2023년도에는 뭐였냐면 영재 아이들의 특성. 그래서 거부감을 느꼈을 수도 있죠. 우리 한의학교는 영재 학교가 아닌데 왜 뭔 영재 학교냐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 진짜 우리 학교 영재 학교인 것 같아요. 근데 영재 학교 그 결과는 우리 보리수 몇 년 뒤에 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영재라고 했을 때 영재와 영재 아닌 아이들의 지금까지 연구는 특징은 지능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능은 알프레드 비네가 1983년도에 1883년도 죄송합니다. 1983년은 하버드 가드라가 다중지능 검사도로 만든 거고 1980년도 같습니다. 그때 1890년도에 알프레드 비네가 프랑스에서 지능 검사라는 것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C분의 MA 곱하기 100이라는 그 메커니즘, 성활용물에 정치적 곱하기 100해서 만들어진 게 지능 검사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웩슬러 지능 검사와 카우프만 지능 검사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위스카나 윕시가 웩슬러 걸 많이 쓰고 있죠. 그게 뭐냐면 근데 미국어 그대로 갖다 번안을 해가지고 규준선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10살짜리는 이 정도 할 수 있어. 규준선을 만들고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유학이나 이쪽은 거의 잘 안 맞고요. 왜냐면 그래서 유학이나 지능 검사 해버리면 다 지가 천재로 합니다. 천재. 왜냐면 거기가 언어성 검사와 동력성 검사이기 때문에 그 지능 검사에 관한 학습된 효과가 많아가지고 실은 저희같이 이런 학자들 그거 믿지 않아요. 그 검사 보고 나면 원래 그 목적이 뭐냐면 지능이 떨어진 아이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더 그걸 우리가 스크린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보면 교육학에서 보면
이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선별검사와 진단검사가 있습니다. 선별은 이 아이가 대강 문제행동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스크린 작업. 여러분들이 텔레비가 스크린이잖아요. 스크린이 원래가 채란 말이에요. 채 아시죠? 이렇게 이게 저을 때 콩알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도시 사람들에서 모르는가 보네. 시골 사람들 알아요. 채라는 게 있어요. 그걸 스크린이라고 해요. 그래서 걸어떨어지는 거죠. 스크린은 거기서 스크린을 한번 거치고 나면 거기에서 이 아이가 문제행동을 가졌다 그러면 이제 전문적인 의사 선생님이 가서 스크린 작업 같은 경우는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해야죠. 그리고 이제 전문의 의사 선생님이 가서 디아그노시스 진단을 해서 풀배터리 같은 검사를 해가지고 이 아이가 장애가 있다 없다 이렇게 검사를 해내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스크린 작업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죠. 이 근데 이제 그건 진단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스크린 아니고. 근데 그때 쓰는 검사 도구 중에 하나가 웩슬러거의 지능 검사가 있는데요. 그 지능 검사를 보고 하더라도 실제 영자아이들이 그 지능 검사에서 월등히 뛰어나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보통 평균적인 지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자아이들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했을 때 연구에 의하면 영자아이들은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타인지와 몰입이라는 게 있어요. 메타인지는 내가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맥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상황을 했을 때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느냐.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 오늘 밤에 집에 가서 뭐 하지? 오늘 끝나고 있다가 바자에 뭘 사지? 같이 생각할 수 있고 이거 지난번에 이 강의 했었는데 이거 그때 말했었는데 기억나 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이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나를 생각할 수 있는요. 내 인지에 또 다른 내 인지가 있다. 이것을 초인지,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주로 메타인지는 맥락을 읽어내는 능력이죠. 그 다음의 능력이 그 맥락을 읽어내는 능력이면서 자기 능력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상황인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공부를 해도 메타인지가 떨어진 애들은 성문 종합령을 보면 챕터가 20챕터이기 때문에 하루에 1장씩 해서 20일이면 성문 종합령 한 번 끝나고 그렇게 해서 1년이면 12권을 끝낼 수 있겠다 하고 계획 잡은 애들이 메타인지가 떨어진 애들이죠. 실제 공부를 해보면 성문 종합령을 한 달에 한 권을 못 끝낸다는 것이 이제 공부를 해본 사람들이 있죠. 저희 때 맨투맨 종합령 아는 사람, 네, 아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네. 자, 이런 거죠. 이게 메타인지는 자기의 상황을 알고 그걸 계획할 수 있는 것이 메타인지고요. 몰입은 한 것에 깊게 빠진 겁니다. 몰입이란 것은 내가 열심히 여기서 몰입을 했는데 그 몰입을 하고 어느 순간 갑자기 뻥 하고 터지면서 새로운 나의 인지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몰입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영자에게 있던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교육을 시킬 때 메타인지와 몰입을 길러주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죠. 이미 전 세계는 모든 교육의 메커니즘을 사고력 개발, 인지능력 개발로 다 돌아갔습니다. 인지능력 개발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과 독립형 인지구조 개발이라는 것이 있고 교과 통합형 인지구조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말이 좀 빠릅니다만 다 들리죠? 예, 2배속 하고 있습니다. 교과 통합형 인지 개발은 수학을 공부하면서 수학이 아니라 수학을 통해서 머리가 좋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같은 경우는 신규 교사가 발령받으면 한 달에 1학년 전과목을 다 끝냅니다. 그리고 학원을 데려가면 학원에서는 당장에 겨울방학 동안에 그 다음에 4학년짜리를 데려가면 3학년짜리를 데려가면 4학년 때 겨울방학 때 할 것을 겨울방학 한 달 동안 다 가르쳐버려요. 초등학교 생들이 실력이 더럽게 없어가지고 그걸 한 달 만에 못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한 달 동안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1년 동안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실력이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 수학을 왜 하냐면요. 수학을 통해서 지능을 개발하고 사고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학을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학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부모님들이 미리 다 가르쳐가지고 학원에서 배우고 어쩌고 해가지고 전혀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도 수업하고 있으면 애가 관심도 없어요. 다 한다고 안책하면 제가 가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배우고 오라고 합니다. 학원 가서 배우고 오고 여기 학교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친다고 합니다. 결국에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교과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교과 통합형 사고력 개발 프로그램을 해요. 전 세계는 두 가지 사고력 개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과 통합형 사고력 개발이 있고 하나는 교과 독립형 사고력 개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과 통합형 사고력 개발은 사회 공부를 하면서 수학을 하고요. 지능 개발하고요. 국어 공부를 하면서도 지능 개발하고 사고력 개발하고 과학 공부를 하면서 사고력 개발합니다. 교과 독립형 사고력 개발 프로그램은요. 아예 지능 개발 위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전 세계에서는 교과 독립형 사고력 개발은 전 세계에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가 하버드 대학에서 만든 오디세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하나는 독일 쪽인가 프랑스 쪽에서 만든 리프만이 만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교과 독립형 사고력 개발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학교에서는 교과 독립형 사고력 개발 프로그램인 오디세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밖에 안 팔립니다.
간신히 우리가 명령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교과 독립적 사고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궁금하시면 여기에 좀 이따가 레퍼런스 나왔으니까 이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스턴버그라 가지고 미국의 심리학 회장이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심리학적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스턴버그라는 책에 보면 교과 독립형, 교과 사고력, 교과 통합형이라는 말 나오고 여기 오디세이랑 리프만이라는 말 나왔으니까 여기서 레퍼런스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지난 2023년 때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어디에 뭔가 몰입해서 빠져들면 우리가 뭔가 생각하면 새벽녘에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 아이디어가 팍 떠오릅니다. 내가 그 순간에 아이디어가 안 떠올랐다고 해서 내 인지구조 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갑자기 뻥 하고 떠오르는 그 순간 내 인지구조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몰입을 나를 넘어서는 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뭔가 한계에 빠져서 집중해서 하는 것이 나를 넘어서는 그 인지구조를 넘어서는 겁니다. 유아기 때도 놀이를 하거나 그럴 때 같은 놀이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렇게 정교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유치원에 가면 애들이 열심히 놀았는데 그 다음날 깨끗이 청소를 해버리죠. 놀이가 사라져버려요. 몰입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 가지 놀이를 아이들을 보면요, 한 달 동안 놀아요. 그리고 그 놀이를 언어화 시켜주는 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공부 아닌 줄 알아요. 이게 공부 아닌 줄 압니다. 이게 그 시간을 안 길러주면 못 길러져요, 그게. 그것을 제가 학교에서 발표할 때 스팟 포인트, 라인 포인트를 발표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인가 구성주의 학회라서 그 학교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교수들은 열심히 와서 배우는데 현장에서 안 배웁니다. 왜냐면 태가 안 나요, 있습니다. 애가 몰입을 한다. 우리 애가 놀이를 한 달 동안 해. 이게 능력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 애가 그냥 오렌지 하면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놀이를 한 달, 두 달 하는 것이 능력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럼 언제까지냐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되면 이제 박살 나는 거죠. 그래놓고 하는 말이 애가 왜 그때 공부를 안 한다냐. 왜 안 하겠습니까? 부모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자꾸 핑계댑니다. 남편이 그랬다, 마누라가 그랬다, 그러면서 핑계댑니다. 자,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나를 객관화하는 힘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힘입니다. 맥락에, 우리 학교는 실제 다니기 힘듭니다. 아무나 못 다닙니다. 세지 않은 사람 못 다니고요. 부모님들이 참여하지 못하면 못 다니고요. 못 다녀서 못 버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나마 버텨서 다니신 거예요.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심지어 옆에 있는 굿땅이 굿이 안 된답니다. 엄청 센 곳이랍니다, 여기가. 보면 저도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학교에 있을 때 다 사업 성공하셨다는데, 터가 되게 좋대요. 근데 안 좋은 점은 못 버티고 나간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못 버티고 많이 나갑니다. 실제 아침에 일찍 와야죠. 애들이 뭐 하죠. 활동할 것도 많죠. 지네들끼리 쫓아냅니다. 숙제 안 하면요. 여기서 지네들끼리 전화해가지고 너 왜 숙제 안 했냐 어쩌냐 해가지고 쫓아냅니다. 많이 쫓아냈습니다. 제가 쫓아내고 애들이 쫓아내고. 네. 자, 4월달 부모교육에서는 지난번이죠. 창발이나 자기조직과 연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좀 전에 말했던 도널드 헵에서 협의규칙을 이야기했죠. 결국에 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과거에는 뉴런들이 누가 얼마나 많이 생성되느냐였어요. 그럼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새로운 뉴런들이 생성되지 않죠. 그 이론에 따르면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지지 않죠. 하지만 이제 헵의 규칙에서는 도널드 헵은 뉴런은 상호 연결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표현합니다. 연결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연결 정도에 의존해서 두뇌 상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뉴런의 개수보다는 뉴런이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나요. 자, 포인트입니다. 연결입니다. 연결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이걸 헵 가소성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 맥락 조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공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포를 우리는 어떻게 느끼는가. 자, 조건화, 컨디셔닝이라는 것은 파블로프의 강아지 알죠? 파블로프의 강아지, 제가 학부생들한테 웃기려고 파블로프의 똥개 그냥 막 웃어주는데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블로프와 똥개가 있습니다. 자, 이 전라도에서는 똥개가 일상으로 해가지고 별로 웃지 않습니다. 서울만 가더라도 똥개 막 웃습니다, 애들이. 네, 자 보겠습니다. 파블로프가 강아지에게 고기를 주면서 어느 날 파블로프가 노벨상 받은 사람이에요. 파블로프가 가다가 실험을 하는데 여기 지금 오늘 레퍼런스 나온 사람 노벨상이 많습니다. 실험을 하는데 아니 그냥 자기 발자국 쏘는 개가 침을 질질 흘린다는 거예요. 그 침을 질질 흘리는 개를 보고 보통 학자 같았으면 다시 저 개 치워 다른 개 데려와 했을 거예요. 근데 파블로프는 이게 왜 저거 침을 흘리지? 그럼 연구가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조건화의 시작이죠. 그래서 파블로프는 종을 치니까 고기를 주면서 종을 치니까 침을 흘리더라. 나중에는 고기는 주지 않고 종만 치니까 침을 흘리는 거예요. 조건화되는 거죠.
고기는 주지 않고 종만 치니까 침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경이 만들어지는 경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레몬이 있습니다. 레몬. 생각지도 않은 레몬. 칵 씹었습니다. 침이 나오죠. 침이 고이죠. 우리 몸은 이미 생각만 했을 때도 그래서 우리 의식과 몸이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행동주의라 해가지고 이것을 굉장히 또 다른 덕의식이었는데 최근에 뇌발달 이론 이후에 이 행동주의가 다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뇌는요 움직이는 것은 다 뇌가 있습니다. 신구는 뇌가 없죠. 그래서 작은 말미잘만 보더라도 뇌가 있는 거예요. 그 신경이 있다고 합니다. 신경을 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기는 이제 근데 그때 고기는 조건 자극이 아니라 무조건 자극인 거고요. 이것을 우리는 조건 자극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학습이 됐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지프 루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지프 루드는 누구냐면요. 지금 그 뉴욕 대학은 되게 유명한 대학인데 여기 석자로서로 있는 분인데 저기 조지프 루드와 에델만을 우리가 흔히 이 뇌과학의 선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지프 루드는 공포 반응을 조건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 충격을 주고 계를 했는데 이 공포는 사람은 왜 공포를 느끼는가의 문제죠. 이걸 하는데 이것보다 더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뒤에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포 조건화는 한 번의 기억으로도 공포가 조건화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면 딱 아까처럼 그 고기를 주면서 종을 딸랑딸랑 쳐야 되는데 이 폭력을 한번 성폭행을 한번 당하거나 그러면 반복이 없어도 거기에 움찔한 거죠. 그래서 거기는 한 번만 당해도 자기가 조건화 돼버리는 거예요. 성폭행이나 이 폭력이 아니라 공포라는 것은 되게 무섭죠. 이것은 그래서 나를 성폭행했을 때 그 사람이 아주 낮은 소리로 이러와 영률이 이렇게 말하면 낮은 목소리만 갖고 있는 사람을 보더라도 움찔하는 거고요. 그때 있었던 채취 행간마다 움찔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치료 방법은 뭐냐면 그렇게 해도 별 것이 없다 하는 뭐 체계적 중단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예 노출을 시켜서 별 것이 없다라는 걸 해요. 우리가 그래서 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조건의 반대를 소고화라고 합니다. 소고화를 시킵니다. 소고화를 시켰어요. 시켰죠. 근데 이제 치료가 된 거죠. 그래서 이리와 이런 목소리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채취를 맡아도 이게 될 수 있어요. 소고가 된 것 같은데 그 성폭행 당한 사람을 그 장소에 데려가니까 다시금 조건화가 돼가지고 흥분하고 긴장되고 힘든 거예요. 루드는 여기 이게 뭐지? 이게 이제 루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와 전기 충격에 의한 공포 조건화가 된 지의 경우 다른 방에서 무조건 자극이 없는 조건 자극을 반복하면 공포 조건화가 소거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런데 공포 조건화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감소된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포 조건화가 소거된 지를 공포 조건화가 만들어진 본래방에 집어넣어 조건 자극을 가하면 공포 반응을 보인다고 즉 재기된다 다시 나타나고 했습니다. 자, 본래 방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 소거되었던 공포 조건화가 다시 나타날까요? 중요한 것은 그 쥐에게 아무 자극을 주지 않고 그저 처음에 공포 조건화가 이루어졌던 그 방에 넣었을 뿐인데 공포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일컬어 맥락이 조건 자극화된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맥락 조건화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론은 이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 냄새, 채취 이것만이 조건화를 시키는 거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특정한 자극 하나가 그 사람을 조건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극들의 집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 자극을 조건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연합, 집합, 오늘 계속 그게 키워드입니다. 집합입니다. 자극 각각의 요소들을 포함하기보다는 전체 맥락으로 별개의 자극을 통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뒤에 오면 해마는 개별 자극 하나하나 대신에 자극들 간의 관계를 포함하는 맥락에 대한 표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뇌가 작동할 때는 이렇게 맥락이 적극 개입합니다. 맥락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뭔가를 공부를 하거나 그럴 때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공부하는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냥 우리가 볼 때 독서실에서 책 하나 보고 쫙 공부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어떤 환경에 누구하고 토론하면서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이고 어떤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이고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수학을 하지만 그 순간에 있었던 농담들, 수학을 하지만 언어 능력들, 미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합되고 연합돼서 내가 그 수학적인 것을 수학적인 이론을 내유 활동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땠습니까? 국어 시간에 국어만 했었잖아요. 그것이 다른 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다시 말하지만 노벨상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론이 뭐냐면 이것들은 다 맥락들이 작용한다는 거죠. 공간에 관한 환경부터 시작을 해서 단순히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수학하면 수학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프로젝트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교과가 아니니까 공부를 안 해버려요. 여러분들이 보통 공부 안 하고 딴 거 하고 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제발 공부 좀 해라. 왜 수학을 안 하고 너 지금 딴 거 하고 있냐? 내가 신문 보고 딴 거 보고 있으면 다른 건 잖아요. 그런데 실제 내가 수학을 하거나 언어를 하거나 뭘 하거나 그럴 때 내가 거기에서 내가 발달한 것은 그 상황에 그 조건만 갖고 발달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맥락들과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들이 연결되고 결합돼서 거기에 작용을 미친다는 거예요. 심지어 공간까지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죠. 내가 지금 작업받고 있는 거, 누구 것은 그거예요. 내가 작업받는 거, 그 전기 충격 작업을 쥐한테 실험을 한 거죠. 내가 작업받는 건 낯선 사람의 소리, 나를 강간했던 그 사람들의 채취, 이것만을 조건화시키면 될 줄 알았어요. 제거시키면 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내느님이 그것이 조건화될 때, 학습될 때, 다른 모든 상황들이 같이 그것을 학습시킨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일상의 교육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누구와 같이 생활하느냐, 내가 누구와 같이 대화하느냐, 그 모든 것들이 다 교육의 메커니즘, 뇌의 메커니즘에 적용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책만 보면 된지 않아요. 심지어 그 다음에 이겁니다. 라찬드라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카페에 올린 건데요. 그 다음 겁니다. 맥락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뇌에 작동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인식한다고 했을 때 6페이지입니다. 인식한다고 했을 때 감정 등을 복합적으로 함께 인식합니다. 과거에 무엇인가 인식하는 것은 개념을 어떻게 여기고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추론하는 식으로 인식에 감정을 개입하지 않았죠. 그래서 누가 뭔가를 인식하고 받아들인다, 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저걸 어떻게 판단한다, 내가 어떻게 추론한다, 이 정도 식이었어요. 근데 판단하고 추론하는 것에 감정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감정을 거기다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라마찬드라 같은 경우는 내는 어떻게 세상을 보는가, 이 사람이 BBC에서 선정한 21세기의 1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BBC에서 사부작으로 강의가 된 책인데요. 내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안 사보셔도 돼요. 이게 좀 있으면 제가 강의 시간에 많이 업데이트 해드릴 겁니다. 이 라마찬드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보시면 더 좋고요. 이렇게 나오죠. 보겠습니다. 이 안에 카프그라 증후군이라는 게 나와요. 이 카프그라 증후군 갖고 실험합니다. 이 라마찬드라는 뭘 갖고 실험하냐면 장애나 아픈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해요. 저 뒤에 나오는 에델만이라는 사람은 정상인을 갖고 실험하는데 이 사람은 아픈 사람을 갖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꽤 아예 뉴스위크에 선정한 21세기 센츄리 클럽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을 BBC에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부작 다큐까지 찍은 사람입니다. 이 라마찬드라는 그중에 카프그라 증후군에 관해서 우리 카페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이가 엄마를 보고 엄마라고 인식을 하는데 엄마라고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똑같이 생겼어. 알아. 우리 엄마가 똑같이 생겼는데 우리 엄마 아니야. 이 카프그라 증후군이에요. 우리 엄마가 똑같다니까? 근데 우리 엄마가 아니야. 우리 엄마라고 머리는 알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아니야. 근데 그 아이에게 다시 실험을 합니다. 전화를 하게 해요. 여보세요? 하고 전화하니까 엄마! 내가 세상에 엄마가 똑같은 사람 봤는데 엄마가 진짜 똑같이 생겼어. 완전 사기꾼이야. 근데 전화를 하면 엄마인지 알아요. 엄마라고 인식하고 느끼게 돼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걸 느끼는 감정의 중추인 감정의 중추의 편도에 감정의 중추가 통로가 막힌 거예요. 감정의 중추의 통로가 막힌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인식하고 그럴 때는 느낌과 감정이 같이 들어가요. 편도에서. 우리가 뭔가 공부하거나 뭔가를 이해하거나 그런 걸 할 때는 반드시 감정과 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부를 할 때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수업을 하기 전에 학습 동기 유발 그렇게 말합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야지 호기심 가져야지. 그게 뭐냐면 학습
동기 발 그래야지 공부를 잘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이 당시에 뇌 발달을 잘 모르고 한 거죠. 하지만 동기가 되었을 때 훨씬 더 인지구조에 더 많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이현정 박사가 말하는데 알고 나면 결론은 뻔해요. 하고 싶어야지 된다 이거입니다. 결론은. 이걸 과학적으로 검증한 거죠. 이 사람은 뭐냐면 보면 교육에서도 어떤 것을 할 때 감정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거나 할 때 진짜 하고 싶어야 돼요. 지금 북극곰 살리자 이것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1980년대 저는 80년대 학번입니다. 많이 먹었죠. 80년대 저희들은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이 뭐였냐면 반독재, 민주, 자유 이게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했었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의 시대정신은 충성, 효도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시대정신은 독립이었어요. 지금 우리의 시대정신은 지구를 살리자, 지속발전 가능, 반편견, 장애나 여자나 민족에 대한 반편견 이게 우리 시대정신이에요. 그 시대정신을 모르면 그러니까 지금 뜬금없이 러시아 혁명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지금의 시대정신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고 이겁니다. 그냥 똑같은 방청소를 해도 이황 선생님이 시대의 방청소는 나의 정신수양을 위해서 하는 방청소예요. 이데아를 위한 본질적인 거. 지금의 방청소라는 것은 타자와 함께하는 거. 나와 우리 집에 가족 공동체 할 때 내가 더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타자와 함께하는 타자 인력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일반 학교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인성교육이 뭐냐, 한학교 인성교육이 뭐냐 했을 때는 무조건 뭐냐면 지속발전 가능 이겁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할 거죠. 아까 좀 전에 그 부모교육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RE100입니다. Renewable Energy 100%예요. RE100이 모든 것을 재생에너지로만 해야 돼요. 그 100%예요. 카본 프리 100%가 CF 100%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나라만 주장해요. 오직 유럽에서는 RE100입니다. RE 100%예요. 그것을 몰랐는데도 대통령을 뽑아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그거 모르면 진짜 무식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일제시대 같았으면 너는 친일파야 이렇게 욕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한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교육 현장에서 진짜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학교에서 일본이 나쁘다고 말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지속발전 가능 이것을 껍데기로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성교육이에요. 지금의 인성교육은. 다시 말하면 지금 학생회에서는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북극곰에 관해서도 보세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감정이 없으니 프로그램 주도를 못하는 거죠. 학생회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쉽네요. 다 쓰는 거예요. 하지만 들떡고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예 학생회는 아예 안 해요. 지금 아예 프로그램 하나도 안 하고 주말 프로그램도 안 하고 있길래 그냥 보여줬다가 그대로 따라해도 안 했고 다시 제가 올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감정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학생이가 작년에 자기가 선거운동하는 것처럼 지가 선거 들려가 있으면 진짜 기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선거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 공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그거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 공부 어떻습니까? 국뽕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모든 작업을 할 때 감정이 없으면 하고자 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생텍쥐베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넓은 바다를 항해하고 싶으면 바다에 대한 기술이나 항해술을 가르쳐줄 것이 아니라 바다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가르쳐주라. 이거 있습니다. 바다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있으면 항해술이나 배 만드는 것은 배웁니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상황과 등장인물에 대한 감정이 있어야 되고요. 비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상황에 대한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에 관한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전혀 안 움직이는 거예요. 타지에 관한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전혀 참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돈만 벌려고 하고 있고요. 예, 우리 학생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뇌 작동 방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두뇌의 작동 방식은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학생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언급을 자주 합니다. 누가 누구를 때렸다든지 그러면 매 시간 언급을 해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건합니다. 계속 잊어볼만 하면 언급하고 제발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고 웃을 때 되면 자기가 넘어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요. 조건 안에서는 continuous reinforcement라는 것이 있고 partial reinforcement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연속적 강화가 있고 간헐적 강화라는 것이 있어요. 연속적 강화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나면 그 순간순간 강화를 해준 겁니다. 근데 간헐적 강화는 예를 들어 이거죠.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거. 매 주마다 5만 원씩 드렸어요. 5만 원씩. 근데 5만 원 드리다가 한 2, 3주 뺐다가 또 드려요. 그 다음에 한 주 드려요. 어떤 것을 부모님들이 더 그리워할까요? 조건하게 될까요? 매일 고정적? 아니에요. 간헐적이 더 조건하는 거예요. 도박하고 똑같아요. 도박 보세요. 매일 돈을 따거나 매일 돈 잃은 거 아니에요. 돈을 한 번 땄다가 안 땄다가 가끔가다 한 번씩 따요. 그럴 때 미치는 거예요. 그럴 때 조건화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신경이 더 많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하기 또 접목을 시켜보면 이렇습니다. 공부도 수학 바짝 했다가 좀 쉬었다가 프로젝트 바짝 했다가 쉬었다가 또 다른 프로젝트 했을 때 더 간헐적 강화가 돼서 연결이 더 많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일반 학교에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시간표 1교시는 뭐, 2교시는 뭐, 3교시는 뭐 고정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헐적 강화가 안 되는 거죠. 고정적이 안 된 거죠. 고정적이 된 거죠. 간헐적. 오늘 간헐적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파블로프의 논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두뇌는 어떻게 작동이 될까요? 두뇌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좀 전에 말한 겁니다. 뇌 안에서 그 자체가 서로 연결됩니다. 뇌 안에서. 우리는 두뇌를 연결하거나 할 때 밖에서 연결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학 공부하면 수학을 연결하고 과학을 하면 과학이 연결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요, 그 자체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뇌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자신과 더욱 관계한다. 이거는 제너럴 애들만이 노벨 생리학상으로 노벨 의학상을 받으신 분이세요. 이분이 밝혀낸 이론들입니다. 뇌는 다른 어느 것보다도 자기 자신과 관계를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를 받아들였으면 내 안에서 나의 것끼리 연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삶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뭔가를 공부를 하면 내 안에 삶이 있어야 돼요. 누가 갈등했고 울었고 누가 슬프고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었어야 돼요. 그것 없이 무조건 부모들이 생각할 때 외부에서 집어넣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그 안에 내가 얼마나 많이 내 삶 속에 있는 영역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에 뇌는 다른 것보다 자기 자신과 관계를 합니다. 자기 자신과. 이게 애들만의 가장 포인트예요. 자, 보겠습니다. 뇌는 외부 세계로부터 오는 입력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서로 연결되어 수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39조. 뇌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자신과 더욱 관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과 관계하려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마음으로 복합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 여러 가지 마음과 복합적인 것이 최고로는 부족합니다. 삶이 있어야 돼요. 친구들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힘들어보고 투쟁하고 엄마하고도 싸워보고 이런 삶이 있을 때 연결되는 이게 됩니다. 이게 자기 자신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보더라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읽어야 됩니다. 과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학. 저는 이런 책들 잘 읽어줘요.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책, 몸의 인지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외로 철학을 강의하고 사회학을 강의하고 인문사회학자인데 사회학을 강의하는데 저는 과학을 너무 좋아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과학책을 자주 봅니다. 수학도 좋아하고 이상하게 미술도 좋아해요. 그래서 한때 꿈이 또 화가였습니다. 또 운동도 좋아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내리 체육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그러면서 그렇지 않았으면 진짜 못 읽었을 거예요. 아예 인문학자들은 되게 읽어주려고 하면 갑자기 안에 수식 나오고 막 난리가 나옵니다. 안 읽어졌을 거예요.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 안에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들 프로젝트 수업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연결망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하나 갖고 그래서 보면 공부를 못하는 애들 특성 중에 하나가 한 개만 잘 알아요. 과학만 쭉 알고 그 애들은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면 아예 박사갑니다. 이런 건 가능하죠. 죽으라고 열심히 시켜가지고 학원 보내고 보면 노력을 엄청 합니다.
대신 노력 대비 효과는 없어요. 거의 전망입니다. 그 중에 개 중에 한두 명은 있겠죠. 그게 지금 일반 학교 아이들이죠. 아예 저희하고 패러다임이 달라요.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패러다임하고. 아예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석기 시대가 운 좋아가지고 짱돌 맞춰갖고 여기 철기 시대 사람 하나는 죽일 수 있어요. 대부분은 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짱돌은 한 대를 맞을 수 있어요. 걔들이 한 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런 이론 때문에 그럽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요. 우리 머리는 갑자기 폭발적으로 지난번에 말했지 않습니까? 인멀전스입니다. 뇌는 갑자기 폭발적으로 변하고 폭발적으로 터지고 그게 언제 알 수 있냐면 아이들 어렸을 때 언어 있죠. 언어 계속 가르치는데 어느 순간 말 한마디 하면 갑자기 어떻습니까? 말이 터지기 시작하면 살점없이 터지죠. 그게 인멀전스예요. 우리도 그 경험 많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갑자기 머리가 터져요. 머리 터지면서 갑자기 막 나옵니다. 우리 머리도 그래요. 아이들 같이 일상에서 보면 일반 학교에서 있는 경험 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일반 학교에 1년만 일을 데리고 있잖아요. 저희는 계속 일을 데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지금 저래도 계속 푸시하고 뭔가를 하내면 쟤는 언젠가는 빵 터진다 나옵니다. 왜요? 내가 아니라 이게 전부 다 하버드생 되고 뭐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가 말해요. 옆집 아줌마 뭐라면 옆집 아줌마 코를 잡아꾸고 그 사람 가요. 돈을 갖다가 제가 드릴 테니까. 그 사람 같이 이야기를 시켜봐요. 모든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아니다 그래요? 벌써 사람들 머리는요 이렇게 터지고 좋아져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고 있는 거 지식 위주로 공부해야 됩니까? 아니면 인지 발달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인지 발달 위주로 공부를 해야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억울합니다. 그런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하고 막 강을 갈라주고 바다를 갈라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기적을 행해도 사람들 안 믿는 게 사람 심리예요. 바로 무상숭배하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보여주고 증명해줘요. 제가 인도의 산티니게탄이라는 곳에서 데리고 왔어요. 광주로. 노벨상이 4명 나왔어요. 땅바닥에서 하고 있는데요. 노벨상이 4명 나왔어요. 한 학교에서, 대학학교에요. 노벨상이 4명 나왔다고 말하고 광주에 데리고 왔는데 그 당시에 교육감님이 어떻게 대한교육에다가 우리가 배울 수 있어? 다 오기는 안 보냈어요. 제가 광주여대 교수하고 있을 때 사람 다 채웠습니다. 여대생으로. 1학년, 2학년. 손도 쏘지하고 있고 난리 났었어요. 동시통일 다 집어넣었는데. 얼마나 아까워요, 그때. 안 믿어요. 노벨상 4명 나왔다면 소름 돋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슴이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이라고 하면, 교육자라고 하면? 안 믿어요. 제가 그때 딱 접었습니다. 공격은 아니구나. 그때 접었어요. 뻔히 보이잖아요. 뻔히 있잖아요. 그리고 뻔히 증명을 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막 안 믿어요. 그리고 바로 학원 데려갑니다. 그리고 옆집 아줌마 말을 들어요. 그게 아닌데 자기가 살아왔던 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상황이 그래요. 똑같은 말을 해도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안 받아들여요. 그러죠. 세상은. 바뀔 사람 받아들이고 여기가 좋은지 다 알아요. 못 버티고 다 나가잖아요. 아침에 일찍 와야죠. 아침에 세상에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집에 갈 때 애가 지각하면 돼요. 걸어서 가면 되니까. 여기는 차를 안 타주면 애가 학교를 못 와버려요. 엄마가 안 끼워. 밥을 안 먹여. 이걸 못 보내는 거예요. 못 보내고 여기를 학교를 못 보내요. 그런 집도 있어요. 숙제를 안 하고 못 보낸 집도 있어요. 결국에 못 보낸 거지. 못 보낸 겁니다. 이거 뻔히 좋은 줄도 알아요. 여기는 그래서 되게 무섭습니다. 숙제 안 하면요. 친구들끼리 난리가 나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회장 잘못하면 공개적으로 말해봅니다. 이렇게. 방법은 하나예요. 지가 바뀌든가 아니면 나가든가. 저는 똑같습니다. 제가 왜 이걸 합니까? 딱 방법은 하나죠. 부회장과 마찬가지예요. 나가든가 지가 바꾸든가. 나가든가 아니면 프로젝트에 전념적으로 하든가. 저는 유리구기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자신과 더욱더 관계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자신과 관계합니다. 사람은요, 좀 전에 말했던 이머전시 것처럼 막 밀어제끼면요, 막판 가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머전시, 뛰쳐 올라가든가 아니면 내려가든가 합니다. 근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의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맥락을 넘어서야 되는데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누가요? 부모가요? 선생이요? 최소한 2명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가요. 이 삶 속에서 지금 올해 퍽 한 애가 내년 안 하겠습니까? 후내년 안 하겠습니까? 계속해요. 어느 순간에 어느 타이밍에 팍 끊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일반적인 세상도 정기자극이 들어가는데 왜 그걸 안 넣습니까? 그리고 왜 그대로 가만 놔두면 아니다고 아는데 왜 학생 한 명 더 들어오면
등록금도 올라가고 그럼 건물 줄 수 있으니까 참아야 됩니까? 아니죠. 그걸 하면 제가 받겠었죠. 제가 돈을 더 벌었는데 받겠으면 안 된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일반 학교 같은 보통 학교 같은 경우는요, 실은 선생님들도 아이한테 말도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생이 애가 무서워가지고 선생이 학부모가 무서워가지고 애가 잘못했는데 말 못하면 그게 학교입니까? 그게 교육입니까? 애는 무조건 태어나면서부터 백지설처럼 하얗게 아주 순수하고 신성 같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원자는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말하겠죠. 그럼 저 들어야죠. 근데 학생들한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선생이잖아요. 근데 선생이 말 못해요. 말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게 학교냐고요. 그건 학교 아니죠. 그게 서비스업이다 겁니다. 거기가 단란주점입니까? 무조건 딱 템버린 쳐주게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뭐 말하면 제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 나가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뉴런들은요, 원자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씩 작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결망을 갖는 특정한 패턴들에 따라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델만은 내 조직은 역동적인 패턴을 방출하며 그러한 패턴을 받아들이고 그에 반응한다. 제일 중요한 건 역동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계속 바뀌고 끊었다 바뀌고 이 역동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예전에는 한 가지를 논어든 공자, 논어, 맹자 같은 것을 읽으면 한 개를 계속 외워야 돼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계속 끊임없이 알았으면 다른 걸 연결해보고 다른 걸 연결해보고 다른 걸 유추해보고 다른 걸 생각해보고 끊임없이 다른 것과의 접속과 관계 맺기를 해야 돼요. 이게 이 말입니다. 역동적인 패턴이라는 것이. 그것은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뉴런들은 연결되어 서로 작동함으로써 부분마다 또는 부분들의 결합에 따라 각종 패턴들이 방출되고 그 패턴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거기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두뇌의 조직적인 시스템은 뉴런들 간의 연결이 말하자면 시냅스 방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변이가 너무나 대단하다 하고 애들 말을 말합니다. 너무나 대단합니다. 이 변이가 뭡니까? 뇌가 바뀌는 거예요. 내 인지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옆에 있는가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맨날 명품 이야기하고 있으면 내 뇌가 바뀌어요. 그쪽으로. 내가 누구하고 있는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나와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내가 나쁜 생각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한테 복이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도 아니하고 제가 안 좋은 사람하고 저 같이 있지 않은 거, 제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제 복이에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성경 말씀을 묵상을 세 번째 넣어놨어요. 첫 번째가 내가 나쁜 생각하지 않은 거고 두 번째가 내가 나쁜 사람과 같이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뭐냐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 환경에 따라서. 유전적으로 태어났어도 내가 유전이 환경을 바꾸고 그래서 이 뇌발달에서는 쌍둥이 연구가 되게 많습니다. 쌍둥이는 환경이 비슷하잖아요.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뇌 연구하는 사람들은 쌍둥이를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쌍둥이 있는데 그러면 그 쌍둥이가 달라요. 다르게 커요. 왜 다르게 컸을까 하고 보면 실제 같은 집에서도 그 쌍둥이가 태어나는 유전적으로 나는 누군가에게 정서적으로 막 애착하고 애틋하고 그런 걸 좋아해요. 사랑받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덤덤하고 사랑받기를 좋아하는 애는 더 사랑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인데도 자기가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자기 주변의 형이나 부모가 자기한테 다르게 반응을 해요. 똑같은 환경이 아닌 거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환경을 걔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변이는 너무나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금도 다 천재가 될 수 있어요.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몸도 그러잖아요. 요즘에 제가 요가를 합니다. 요가를 하는데 허리를 굽혀서 땅이 안 닿았어요. 요즘에 하려면 해요.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나이에도 제가 예담이한테 아들한테 했던 말 있어요. 아들, 아빠가 젊었을 때도 지금까지 뭘 해왔는데 딱 내가 젊었다고 하면 후회 안 하는 거 후회되는 거 한 개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요가더라. 한번 해봐. 진짜 좋더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것도 지금도 확실합니다. 조금씩 하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이것도 몸의 근육도. 그래서 안 닿은 것이 타요. 그리고 안 됐던 것이 해지고 너무 신기해요. 제 몸이 이 배가. 자 보겠습니다. 자 뇌는 정확하게 뇌의 조직망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발생 과정 중 세포 운동과 갈수록 늘어가는 뉴런의 확장과 연결에 의해서 뇌 조직망이 만들어진다. 뇌는 자가 조직력의 한 형태다. 발생 과정 중에 있는 이 시스템과 그리고 발생을 마친 후 미세한 분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확히 부분에 있는 배선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예, 시냅스가 배선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연결되고 쉽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쉽게 연결되고 쉽게 간다는 것은 환경에 쉽게 우리는 적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노출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똑같이 말하면 공부를 한 개만 집중적으로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수학 문제 풀면 국어 문제 풀고 문제집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인지구조가 안 바뀌어요. 고등학생들 중에 수능 모의고사 3월달에 등급이 마지막까지 똑같이 한다는 말 아시죠? 왜 그러겠습니까? 인지구조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머리가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다 기적이랍니다. 저희 학교 졸업한 애들은요 9월달에 시험은 전부 다 5, 6등급이었어요. 그 애들이 다 1등급을 간다는 말 듣고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몇 개월 만에 성적이 안 올라가요. 여기 중고등학교 생 계시잖아요. 성적 안 올라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니까요. 차라리 그 애들은요 한 달 있고 다른 책을 키기 낫습니다. 자기 인지구조를 싹 리셋 시키는 게 나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슈마어의 작은 것을 알아듣답니다. 11명 들고 하는데요. 아예 쥐어짭니다. 우리 회장과 부회장만 숙제 안 하고 갔어요. 둘 다 회장 80만원, 부회장 75만원 벌금 냈습니다. 쥐어짜죠. 짜가지고 저는 기획도 받아냅니다. 우리 그거 호떡식 먹을 겁니다. 혹시 동참하실 분 오셔도 돼요. 저 호텔에서 먹을 겁니다. 2+1+로. 근데 그게 쥐어짜서 하잖아요. 그 책을 한 번 읽고 나잖아요. 한 번 읽고 나면 내가 완전 인지구조 바뀌어요. 심지어 여기서 몇 명은 소름이 돋았대요. 그 같이 제일 중요한 것은 책이 안 읽어져요. 이해가 안 됩니다. 엄청나게 어려워요. 안 읽어지고 어렵고 그러면 그 어렵고 안 읽어지고 그렇게 왔는데 그 다음에 수업 받고 아하 이거였네 하는 순간 내 인지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애는 아까 말했잖아요. 인문사회학에서는 수학에서는 그 문제를 풀 줄 알아 못 풀어가 능력이지만 인문사회에서는 그 책을 읽을 줄 알아 못 읽어가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친구는 그런 종류의 책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하를 경험해야 돼요. 아하.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아하는 심리학 용어예요. AHA. 아하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하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넘어서기 시작하잖아요. 그 애가 확 바뀝니다. 그게 한 달 잡았어요, 지금. 저도 미치겠습니다. 저 지난번 연휴 때 서울 나갔어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놈 잡아다가 여기서 했어요. 아하 포인트 만들어 끌고 가려고요. 누구든지 있어야 되니까.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한 달을 지나고 나면 나의 인지구조가 확 바뀌어요. 변이는 너무 대단하다. 여러분들이 그 아이가 바뀌고 그것이 바뀌는 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국어 문제 풀고 수학 문제 풀면 이거 바뀐 경험 못합니다. 왜 경험 못하겠습니까? 계속 같은 문제만 푸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해야지 바뀌는 거죠. 옛날에 학력고사는 가능했어요. 학력고사는요 문제를 많이 풀면 됐어요. 국정교과서 5개 갖고 있습니다. 학력고사는. 수능은 그거 안 해요. 수능은요 공부 많이 한다고 성적 나오지 않습니다. 수능은요 말 그대로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학력이 아니고 학력은 지식을 누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예요. 수능은요 시험 보면 성적 공부한다고 성적 안 나와요. 가보세요. 학원 다니면 백날에도 성적 안 나와요. 심지어 성적 나왔다 할지라도 대학 가서 못 따라가요. 서울대학교 가보세요. 맨날 술 처먹는 때 한두 명 있는 줄 아세요? 난리예요 공부 안 하고. 걔들이 왜 공부 안 하겠습니까? 공부 안 되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요즘 죄송합니다 의사분들한테 왜 요즘 의대가 광풍인데요? 공대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쟤들 수학을 못해서 공대를 못 한대요. 수학을 못해서 못 따라온대요. 수업 시간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주어진 것밖에 못 풀어요. 광주에서 작년 재작년에 정시로 한 명도 못 갔습니다. 서울대를. 전부 다 수시로 갔어요. 일반 학교에서 100명 중에 정시 3등 4등 해가지고 내신 1등급 2등 만들어가지고 서울대 가야 돼요. 정시로 못 가요. 수능 못 풀어요. 킬러 문제 23번 30번 문제 33문제 못 풀어요. 애들. 왜요? 수능은요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수능 아까 말한 대로 독특한 능력을 물어봐요. 교육학자들이 바보입니까? 우리나라 수능 출제하고 있는 교육학자들이 입시 지옥 그거 모르는 줄 아십니까? 다 알아요. 그 문제가 변별력을 만들어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나이 먹어서 온 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절대 공부시키려고 제발 부탁이니까 삶 속에 들어가서 애들하고 갈등하고 투쟁하고 제발 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안 해요 부모들이. 안 하고 학원 보내고 이제 똑같이 합니다. 5개월만 그렇게 시켜줘야 안 해요. 결국에 나가고
또 뭐가 아니면 그걸 못 믿어요. 그래서 여기도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못 믿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자꾸 레퍼런스하고 아니 이것을 그냥 제가 쑥 쓰면 돼요. 근데 자꾸 페이지 다 써놓고 막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나마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도 안 믿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믿겠습니까? 말은 그래도 조금 믿어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뉴런들이 연결되어 패턴을 이루고 또 그 패턴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변경되고 성장하기도 하며 약화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정신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배열의 역동적인 배열에 의해 정신적인 과정이 이루어지고 포인트는 뭐냐면 역동적 그리고 포인트는 배열입니다. 계속 역동적이어야 돼요. 계속 낯설고 새로운 것들 계속 받아들이고 다시 경험을 해야 돼요. 고정관념이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책도 다양하고 어려운 책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내용의 책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미술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과학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역동적인 배열에 의해서 정신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글 쓰는 거 보면 이현정 박사님 글 쓰는 거 보시면 글을 쓰다가 글이 안 되면요 혼자 시 읽고 다른 책 읽습니다. 특이하죠. 글을 쓰다가 글이 안 되면 시를 읽고 다른 책 보고 음악을 들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쪽에서 내가 역동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쪽에 있는 데를 자극을 시키는 겁니다. 그 역동적 연결 배열입니다. 아마 우리 숭아버님 건축하실 때도 머리가 안 들어가면 다른 것이 연결시킬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먹든가 쉬든가. 이게 인간이 본능적으로 다른 것을 해야 됩니다. 쉴 때 뭔가 팍 들어와요. 그 연결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얘를 주구장창 책상만 안 친다고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됐다 하더라도 대학 가서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지만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요 대학에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대학이든 뭐든 여러분들은 대학만 잘 가면 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대학 가서 어떻게 하냐가 문제예요. 저렇게 생각하면 대학 못 간다고 해서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대학 가서 점수 못 따요. 시골 애들요 1등급 2등급 해갖고 시골 옵니다. 저희 학교 제 총신대 같은 경우 맞는데요. 제가 학생 추상을 있으면서 조사를 했어요. 걔들이요 시골 애들은 다 1, 2등 못해요. 다 중간등입니다. 왜요? 아침에 못 일어나서요. 제가 조사를 했어요. 1교시 수업을 조사했습니다. 1교시 수업 들어있는 과목에 걔들 학점. 자기 생활이 안 되면 수업 안 돼요. 대학 가서 뭐 할 겁니까? 좋은 데 가서. 좋은 데 갔다 어깨 힘만 좋고 뭐 할 거예요? 꼭만 들어가죠? 안 됩니다. 자, 정신적 과정을 만들어내는데 역동기 배열. 자, 그 다음 거는 마지막입니다. 그럼 어떻게? 뉴런 집단 선택설을 했습니다. 자, 두뇌는 열려있죠. 재배열되고. 자, 개별 뉴런이 아니라 뉴런 집단을 기본 단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집단 간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뉴런 집단 선택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개별적인 것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뭘 하거나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맥락이 같이 아이들한테 이해가 되기도 하고 뭔가 하면 감정과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 상황과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군가 같이 있는 것인데 이게 집단이에요. 뉴런 집단이에요. 그래서 뉴런이 한 단어가 한 단어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뉴런의 집단과 집단이 서로 선택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애들만이 이걸 말하고 이게 TNGS라는 용어로 거의 공식 용어가 되어 있어요. TNGS, 뉴런 집단 선택설은 기본 전제는 행위의 기본이 제입이 뉴런 집단 간의 상호 연결의 복합한 형식의 선택적 조정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실을 할 때 단편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꽃이다 그러면 꽃과 관련된 생태, 환경, 시, 이게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당시 내가 가졌던 경험, 느낌, 이게 뉴런 집단 선택설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뉴런들 간의 상호 연관 밀도로부터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뉴런이 선택적 작용되는 게 아니라 밀도로 결정되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많이 복합적으로 치밀하게 많이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죠? 지금 어린 꼬맹이들 3명 있습니다. 6살짜리들. 걔들 점심 때 매일 와요. 저한테 오면 제가 일부러 오게 만듭니다. 과자도 주고. 근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노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오면요. 계속해서 하고 있는 언어가 계속해서 같은 종류 언어를 다른 말로 바꿔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5분 10분씩 계속해요. 쉴 때 계속. 뭐가 있겠습니까? 뉴런 집단을 만들어주는 집단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무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공부도 애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책도 한 번 읽은 것을 계속 같은 책을 읽으려고 해요. 근데 부모님들이 멋진 그림 부모님들이 거꾸로만 가요. 네 이거 읽었잖아. 다른 책 읽자. 근데 얘는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 책 읽고 엄마 그 다음에 또 갖고 오는데 읽었잖아. 딱 갖고 와. 또 읽고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어떻게 살아보려고 어떻게 머리 좀 개발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상호 연관 밀도
자, 여기서 교육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여기 우리미 어머니랑 여기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한 권이 부모 교육 책이었어요. 이 한 권을 1년 동안 했습니다. 이때 이 스턴버그는 상원지능이론에서 지능이 서로 우존적이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언어지능, 음악지능. 그래서 보면 의대생들 중에 가장 잘 되어 있는 그 동아리가 뭐냐면 음악 동아리입니다. 수학이나 이공계 계통하고 음악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능들은 연관되어 있어요. 되게 재밌죠. 근데 우리는 공부를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애를 바이올린을 시키면 지금도 해요. 바이올린하고 음악을 합니다. 지금도 연합 동아리를 두고 기타를 쳐요. 근데 그때 바이올린 하신 분한테 딱 부탁 하나 있어요. 절대 숙제만 내주지 마세요. 그리고 바이올린 대학 다닐 때까지 레슨 받아라 그랬습니다. 왜요? 바이올린 시키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가 음악을 음악을 할 줄 알면 즐길 수가 있거든요. 걔가 바이올리니스트 만들라고 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즐기려고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상호 우존적 관계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연관이 많이 되죠. 왜냐면 음악은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거의 같은 것의 반복의 패턴이잖아요. 베토벤의 법의경도 라라라라라 이것이 계속 D가 웃지 말고 변주가 됩니다. 이렇게. 그 변주가 규칙성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 규칙성을 발견한 성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하지만 운동은 절대 레슨을 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면 몸으로 하는 것은 내가 운동을 할 때 이래요. 운동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처음부터 가자마자부터 가르쳐요. 이거 패스.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렇게 운동 안 배웠어요. 옆에 선배들이 하는 걸 자꾸 봤습니다. 찬찬히 보고 그리고 따라했어요. 패스다고 이렇게 하면 걔들이 훨씬 잘해요. 처음에는. 근데 그때 뭐가 없었냐면 찬찬히 보고 어떻게 할까 학습하는 방법 저걸 어떻게 할까 배우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못 배워버린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거예요. 축구 기술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능은 뇌하고 몸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런 운동은 이제 운동 선수시키려면 어쩔 수 없죠. 배워서 기본기부터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옆에서 선생님들한테 덤으로 배우는 게 좋고 그리고 한 번씩 스팟 레슨으로 포인트 레슨으로 중요한 사람 한 번씩 배우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죠. 왜냐면 그 순간 얘가 뭐가 늘어나냐면 몸으로 배울 때는 뭐가 늘어나냐면 아까 같이 뉴런을 연결하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달에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그게 그의 인생이니까. 근데 실제 줄넘기도 배워요. 어디 가서. 줄넘기 배우고 뭐 배우고 다 배워요. 그러니까 얘가 혼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뭔지 배워서 해야 돼요. 뭘 하겠습니까? 그럼 답이 안 나와. 답이. 뭔가 자기가 저 같은 경우도 농구 레슨 시켰어요. 근데 그렇게 안 시켰습니다. 막 하다가 한두 달 시켰어요. 한 달과 두 달. 지가 아버님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다 밖에서 우리끼리 했지. 그 다음에 선배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봐 이렇게 했어요. 배우고.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잡히면 착 올라가요. 기타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가자마자부터 줄서 이거 가슴에서 체스트 패스 착, 체스트 패스 착, 다리 착, 착 이렇게 하면 평생 동안 걔는 뭔지 다 혼자 배우는 연습이 안 돼요. 왜냐면 혼자 익히는 연습은 몸으로 혼자 익히는 연습이 제일 잘 되는 거예요. 몸으로. 근데 그걸 놓쳐버린 거죠. 안타깝죠. 그게 상호우존적입니다. 그 몸으로 익히는 능력이 있으면 공부도 그렇게 익혀져요. 이게 상호우존적이에요. 지능이라는 것은. 상호 연결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삶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교과서에만 한정해도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책에만 국한해도 안 되고요.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의 경험치를 갖고 있는 뉴런의 집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리학교 프로젝트 수업을 두뇌 발달 안 가져볼 때 넓힘과 집중이라는 두 경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리학교에서는 뭔가 프로젝트 할 때는 쫙 넓혀요. 그리고 한 개를 또 깊게 푹 들어갑니다. 이게 같이 계속 넓히고 줄이고가 계속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꽃에 관해서 하든 식물에 관해서는 쫙 넓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좁힙니다. 그리고 쫙 펼쳐요. 좁히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제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2쪽인데요. 교육 현상은 교육 주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런 형태들의 구조들이 겹쳐 있다. 이러한 구조적 연결성은 교육 주체 내부에도 존재하고 교육 주체들의 집합인 공동체들 간에 존재하며 중충 구조를 이룬다. 기존의 교육이 개인의 발달에 관심을 보였다면 복잡성에서는 아이들, 교사와 아이들. 다시 말하면 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사람들끼리.
그 영향은 뭐가 똑같냐면요. 친구들끼리 영향을 주고받지만 부모들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년은요. 진짜 보면 잘 되는 학년은 아까 제가 부모 교육 잠깐 말씀드렸어요. 담쟁이 요가하면서 잘 되는 학년은요. 이렇게 합니다. 잘 되는 학년은 다 잘 돼요. 못 되는 학년은 다 못 돼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희 대학원에 12명이 졸업을 했는데 그중에 4명이 교수도 했어요. 저희 밑에 교수들 한 명도 교수 못 됐어요. 윗 교수도 한 명도 교수 못 됐어요. 우리 교수가 제일 잘 됐어요. 그러면 우리 교수는 따로 뽑았냐? 아니에요. 미국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같은 반에 그 반의 아이가 노벨상 3명 나왔어요. 내가 집단을 만들어가고 집단이 나를 끌어가요. 결국에 뭐냐면 그 영향은 내가 주변에 누가 사느냐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집단은 호박들은 제가 자신있게 다 잘 됐죠. 어떤 집단은 거의 박살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그래도 잘하는 집단이 백두산입니다. 오늘도 감이 와가지고 원고도를 주래요. 우리 세령이가. 그래서 온 가져가 그랬습니다. 세리가 돈 팔아갖고 지금 백두산도 돈 가져가 그랬어요. 저희는 주라하면 조금이나 주란 말을 안 해요. 지난주에도 주란 말 안 하고 달란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교사와 아이들 간에도 중증구조, 아이들끼리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도 같은 부모님 또래가 있잖아요. 그 학년의 또래들이 그 애들이 똑같은 교육의 중증구조를 일으킵니다. 우리 애가 어느 팀에서 나는 애를 갖다가 학원 보내야 돼. 학원 보내. 그 학년 거의 다 뽑혀요. 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죠. 개체 간의 국가 아이들, 개체 간의 연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안에 있는 뇌의 문제를 밖에 사회적 문제로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항상 좋은 집단에 좋은 무리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집단과 좋은 무리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 만들 때는 내가 희생했으면 만들어져요. 저는 실은 제가 대학원 할 때 제가 번역을 다 해줬습니다. 원서 번역을. 그래서 다 같이 졸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만들어준 것이 저한테 도움이 됐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졸업한 선배들 같은 거 호박들 같은 거 보면 숙제 안 하고 보면 그 전날 달래는 전화를 해요. 숙제해라. 와서 도와준다고 하고 뭐 지금 김덕배 팀처럼 숙제 안 하면 왜 안 했냐고 쫓아내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보리수처럼 숙제 안 하면 네가 왜 숙제를 해? 터키 글자를 붙이면 네가 왜 붙여? 네가 뭔데? 우리 같이 해야지. 아무도 못 붙이려고 그래. 6개월 동안 아무도 못 붙였어요.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안 깨면. 근데 이건 내 말이 아니고요. 이게 전부 다 이거 복잡성이라요. 그 이론의 사회학 메커니즘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게 뭐냐면 뇌의 인지 발달이라는 것을 사회학 메커니즘에서 해석한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강의를 하고 있는 나와 저와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몸과 뇌는 끊임없이 개체 발생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이건 부분적이건 변화가 일어납니다. 칠레의 두 생물학자인 이번 하버드의 교수들이에요. 움베르토 마타로나와 바릴라가 쓴 알메나무에 제시된 글입니다. 개체 발생이란 개체가 조직을 잃지 않은 채 겪는 구조 변천의 역사다. 개체의 구조 변천은 매 순간 일어난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일어나고 있어요. 개체의 구조 변화가. 개체 발생적 변천은 개체가 해체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겠습니다. 구조접속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조접속은 인식활동 역시 늘 인식 개선과 재기적이란 말은 피드백이란 말이에요. 내가 한번 받았으면 내가 이쪽으로 다시 오는 구조접속에 관한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새롭게 변경되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계속 바꾸가는 구조접속이라는 것이 움베르토 마토라는 이 사람은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상호sob동하고 자기 생성체계라는 것이 있어요. 이 개념으로 자기 머리에 있는 인지구조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개체가 해체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변화가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변화가 돼요. 우리 머릿속에 보면 이게 있다고 합니다. 행복이라는 거 있죠. 뇌에 보면 라마찬드라라는 이 책에 보면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은 이제 노벨 의학상 받은 사람. 이 그림은 자기 뇌에 있는 것이 우리 신체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 중에 손이 제일 커요. 뇌의 영역에서 손이 제일 큰 거죠.
그리고 입술이 굉장히 큽니다. 시나모. 근데 여기서 이 라마찬드라의 시나모에 보면 팔이 하나 잘라졌어요. 팔이 잘랐는데 눈을 감고 여기를 만집니다. 만지니까 왜 내 오른쪽 팔을 만지냐? 내 잘라진 팔인데 여기를 만지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하고 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기에 있는 통각 그 감각하고 뇌에서 손에 있는 감각하고 같이 인접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뇌는 끊임없이 발달하고 끊임없이 변화가 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게 행복이라는 감정도 옆에 고통이라는 거와 같이 있어요. 행복의 반대는 고통이 아닙니다. 행복의 반대는 뭐냐면요, 우울이에요. 우울이 행복의 반대입니다. 고통 안에 있어요. 아이가 뭔가 힘들다가 해서 그게 아이가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운 고추를 먹잖아요. 그게 맛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고통을 느끼는 거거든요. 마약을 하거나 등산을 가는 거 보세요. 등산을 가더라도 고통 안에서 그 등산의 희열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모든 일체의 고통은 애들한테 아닌 줄 알아요. 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뇌에 쾌락을 주는 중추와 고통을 주는 중추가 거의 붙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여기를 만지니까 왜 손을 만지냐 해서 여기하고 손에 있는 감각이 붙어 있듯이, 그렇듯이 우리의 뇌는 하여간 두 가지입니다. 우리 뇌는 끊임없이 발달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우울하게 있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뇌는 그래도 뇌는 계속 반복하고 발동하고 있어요. 근데 왜 행복의 반대가 우울일까 생각하면 그때 내가 제일 늘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하고 뭔가를 역동적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뭐가 할 때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건 줄 아는 그런 고정관념부터 깨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